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처음 인사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랑 좀 오랫동안 뵀던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하는데, 좌우지간 이제 앞으로 한 36시간 동안 우리가 세무사 2차 원가관리 회계를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게 될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좀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지, 그죠? 안 봤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동차 때 합격을 했으면 오죽 좋았겠냐마는,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좀 만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유예 생활을 좀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기왕 하는 거 좀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남들보다 뭔가 압도적으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한 발짝 싸움입니다. 어차피 한 발짝 차이로 이게 승패가 다 좌지우지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은 이제 조금 동차를 실패했다, 라고 해서 조금 좌절하고 약간 좀 마음 싱숭생숭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한 시간이라고 더 먼저 좀 마음을 잡고 정말 동차 때 그 이상으로 열심히 좀 공부하는 그런 완전히 공부 모드로 좀 돌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한다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훨씬 높아지는 거니까 한번 좀 좋은 경험했다라는 셈 치고 앞으로 나중에 이제 한번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대로 알고 실무로 가면 실무도 조금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열심히 좀 해보자고요. 아마 그 유인물이 좀 제공이 됐을 건데 유인물 잠깐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유인물 한번 3장짜리, 3페이지짜리 하나 나눠드렸는데 별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좀 첫날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거든요. 잠깐 한번 봅시다. 첫날이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2018년에 세무사 2차 시험,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여름에 이제 봤던 그 시험이죠. 그렇죠? 관련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리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그 큐넷 홈페이지 가보면 공식 채점평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미 좀 읽어보신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원가 관리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채점을 했는가, 또 채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좀 따와봤어요. 그래서 문제 3번하고 문제 4번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 문제지. 그래서 재무회계 두 문제, 그 다음에 원가회계 두 문제 나오는데 3번하고 4번 관련해서 채점평을 좀 따갖고 와봤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제 3번. 우리가 올해 봤던 그 시험 문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제조 예산, 재료 매입 예산, 예산의 손익계산서 작성, 현금 예산 문제였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그런 걸 풀었었단 말이야 내가 이러면서. 그죠? 분명히 종합예산 문제였었어요. 종합예산 문제였었는데 표준 원가를 좀 포함해서 손익계산서 작성해봐라 이런 문제도 좀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규 투자에 대해서 물음 5번인가? 거기에서 EVA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좀 포함이 됐었죠. 그죠? 자, 표준 원가, 종합예산, 그 다음에 변동원가, 성과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풀 수 있는 충격적이죠. 평범한 문제였대. 평범한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채점 결과 많은 수험생들이 요구되는 답을 제시하였지만 우리가 이제 현금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출제자의 기대만큼 정답을 제시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정한 주제, 그 특정한 단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각 주제들을 좀 연계한 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공식적인 채점평이다 보니까 말을 좀 최대한 좀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한 티가 나지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나는 겁나 쉽게 낸 것 같은데 왜 못 풀었네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 원가관리회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좀 변수는 있었죠. 재무회계 문제가 워낙 사이즈가 길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다 뺏기는 바람에 원가관리회계에다가 이제 투입할 시간이 좀 없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대부분이었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제 원가관리회계 두 문제는 사실은 둘 다 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되게 평이하게 나왔는데 이 3번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다시피 이 안에 별의 별들 것들을 다 때려박아 놨거든요. 표준원가, 변동원가, 종합예산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밑에서도 제가 시험 문제의 특징에다가 좀 넣어놨지만 이런저런 주제들을 연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익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하나의 문제 안에 물음이 여러 가지가 좀 딸려 있는데 그 물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하나 정도 좀 독립적인 주제가 나와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회계에다가 시간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원가관리회계를 뭔가 제대로 풀어낼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저도 10분 이해하거든요. 하지만 물음 5번 EVA 걔는 풀었어야 돼. 왜냐면 EVA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 항상 상관없이 그냥 얘만 갖고도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EVA가 뭐가 어렵게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1차 문제, 그 똑같은 거를 1, 2, 3, 4, 5번 중에 골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써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주관식으로 바꿔냈을 뿐인 거니까 EVA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된다고요. 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몇 명 아는 분이지만 우리 저랑 같이 이제 공부했다가 유예로 이번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 세무사 공부를 시작할 때 기본반에서 제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합격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지 엄청 크게 웃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 요거를 기본서 가지고 처음 배울 때 ROI, 뭐 RI, EVA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가르쳐드리면서 EVA까지 딱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 그거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대뜸 선생님 EVA라고 하는 거 배워서 일단 뭐 알겠는데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요? 이 말을 딱 하더라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사실 뭐 나 공부해야 되니까 가르쳐주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아니 당연히 가르쳐줬으면 공부해야 되지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나오는 시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길래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한참 좀 상담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에 그 친구가 이제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기분 좋게 이제 밥 먹으면서 좀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그때 당시에 질문했던 걸 좀 기억하면서 EVA 관련된 얘기를 봐야 된다 그러길래 자기 딴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봤대.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봤었대.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친구도 당연히 1번하고 2번 재무회계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너무나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3번하고 4번에다가 온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3번, 4번 거의 못 풀었대. 못 풀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100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문제를 쭉 스캔하다 보니까 마지막 5번에 EVA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EVA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한 5점짜리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럼 EV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문제들은 앞에 있는 것들 막 표준원가니 변동원가니 이런 것들 뭐 종합예산에서 뭐 몇 개를 어떻게 사와야 되며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EVA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EVA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독립적인 문제로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그래서 요거 하나는 남은 시간 뭐 얼마 안 되지만 내가 풀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얼른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5점 자기는 올라갔다 이거야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뭐 얼마나 여유 있게 합격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 5점 아니었으면 사실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주제들 관련해서 물론 뭐 모든 것들을 지엽적인 것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만 이따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4번 얘기도 마저 읽어볼게요. 4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특별주문의 수락 혹은 뭐 거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좀 묻는 문제이다.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이것도 이제 우리 속을 막 박박 긁고 있지. 나는 쉽게 냈다 이거야. 그렇죠? 분명히 자기는 쉽게 냈는데 왜 못 풀었니?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채점을 한번 해봤더니 증분원가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일부 수험생들이 이게 되게 복잡한 그런 문제인 줄 알고 복잡하게 스스로 말려들거나 아니면 물음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풀이 과정만 장황하게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답은 못 맞추면서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쓰고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자, 관리회계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응용 및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노력들이 요구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잘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물음 3번 관련된 평 5줄 물음 4번 관련된 평 5줄 이렇게 도합 10줄 정도를 읽었는데 10줄을 쭉 읽는 동안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기본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항상 우리는요, 기본적인 개념이 좀 완벽한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문제 푸는 그런 요령들, 그런 것들에 어떤 토를 좀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2차 시험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들이 완전 전혀 처음 보는 생뚱맞게 막 완전히 전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싶은 것들이 나오진 않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런 내용들 분명히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한 번씩 다 건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건드렸던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풀어보니까 잘 못 풀었다는 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느냐,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전에서 보니까 잘 안 되는구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뭔가 동차 때 몰랐던 새로운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어떻게든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가셔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 몇 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양이 얼마 안 되고요. 오히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에 훨씬 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 보시니까 원가관리회계 2차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 문제의 특징들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로 1번에 보니까 2차 시험 문제 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료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방대한 자료의 양이에요. 사이즈가 엄청 깁니다. 문제의 사이즈가 1차 시험에 비해서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하다. 자, 근데 자료가 방대해지는 이유가 뭐냐? 일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대요. 자, 예를 들면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 1차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그냥 5단계법 해보래요. 완성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혹은 기말제공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끽해봤자 그 정도거든요. 1차 시험이니까 5단계까지 다 가지도 않지. 그냥 완성품 환산량 한번 구해보세요. 아니면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 구해보세요. 요 정도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요, 5단계 끝까지 가서 완성품의 원가, 기말제공품의 원가 이거 구해봐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완성이 됐다는 건 어디로 간다는 거냐? 제품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품으로 가버렸으면 제품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기초제품, 기말제품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럼 걔네들도 뭔가 완성된 걸 받아다가 몇 가지는 몇 가지는 판매가 되고 몇 가지는 기말에 남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하다 보면 매출액, 매출 원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혹은 뭔가 공손에서 비정상 공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것 때문에 영업의 비용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런 영업의 비용들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당기순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가봐라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1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그냥 완성품의 원가 정도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면 가장 많이 어렵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그걸 계산하고 뭐 영업이익이나 혹은 뭐 더 나가면 당기순이익까지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뭔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할 줄 아는데 이게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오니까 약간 당혹스러운 것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범위를 넓히는 거, 요 정도로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 자, 세 번째 짝대기를 보니까 평소에 당연하죠. 꼼꼼하게 자료를 좀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꼼꼼하게 자료 정리해야 돼요. 어차피 그 밑에 있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자료 자체를 수험생 본인의 입맛에 맞게 잘 정리하다 보면 언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료의 사이즈가 너무나 길다라고 한다면 자료가 얼마나 막 예쁘게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자료들이 별로 이쁘게 안 나와요. 뭔가 막 A라는 제품 관련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B라는 제품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중구난방으로 막 써 있다 보니까 쭉 한번 읽어보면 나는 나름대로 정독을 했는데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평소에 썼던 왁구 있죠. 그걸 딱 잡아놓고 문제에 있는 그런 말들, 어떤 그런 숫자들, 걔네들을 내 왁구에다가 잘 정리하면서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뭔가 빵꾸난 것들도 있고 걔네들을 채우려면 어떤 다른 숫자들을 이용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보일 거고, 그러면서 조금 실마리를 찾아주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꼼꼼하게 푸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나 2차 시험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꼼꼼하게 푼다라는 거랑 또 정확하게 꼼꼼하게 푼다라는 거랑, 이번에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2차 시험도 어때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못지않게 시간이 되게 모자라요. 그래서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빨리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정확하게 푼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빨리 푼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서로 조금 상충되는 그런 말이거든. 꼼꼼하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푸는 나만의 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합격 수기 중에서 한번 읽었었던 건데, 이게 세무사 합격 수기였는지 회계사 합격 수기였는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합격 수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원가관리회계를 자기는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재무회계나 세법은 어차피 기준서가 있고 법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규정들을 잘 외워놓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대.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외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문제 푸는 그 방법 자체를 외우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왁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를 문제풀이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든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강의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합격 수기에서 어떤 포인트로 말했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는 그냥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도 부족한 시간 내에 답을 찾아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는 걸 그 자리에서 센스 있게 찾아가지고 그 방법대로 풀고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어디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러이러한 주제가 나왔을 땐 난 이렇게 푼다라는 나만의 방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을 할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거의 손이 기억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을지라도 그거를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뭔가 다른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실전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 연습서에서 봤던 문제랑 완전히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왁구에다가 어떤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될 때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그 밑에 가로 2번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서는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그런 종합문제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그 시험 리뷰 이거 한번 보면서 첫 번째 점을 보니까 1차 시험에서는 대부분이 단독 주제로 출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종합원가면 종합원가, CVP면 CVP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오는데 2차 시험에서는 종합문제 형식이라는 거지. 아까 전에 채점평 읽어봤지만 문제 3번 같은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뭐 그중에서 물은 몇 번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손익계산서 어떻게 그려보라고 했냐면 변동원가계산 컨셉으로 그리라고 했다고. 변동원가계산 컨셉인데 거기다 표준원가계산을 섞어가지고 그 차이 조정들 어떻게 손익계산서에다 반영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변동원가계산이면 변동원가계산 표준원가면 표준원가 이렇게 별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1차 수준의 문제인 건데 2차 수준의 문제에서는 걔네들을 다 짬뽕시켜서 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종합문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종합문제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대단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결국 변동원가 계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표준원가 계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 주제를 연계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결국에는 각각의 주제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 이걸 잘 쌓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채점평에서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계속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종합문제를 풀 때는 탄탄한 기본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예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예생이라고 해서 뭘 대단히 잘한다라는 생각 자체는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가 여름에 시험 보고 펜 났잖아. 그렇죠? 이게 사람이 되게 신기합니다.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실력이 늘 때 어떻게 느냐면 이렇게 늘어요. 계단식으로. 사실 공부할 때마다 실력이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을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단식으로 늘어난다고. 처음에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느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밑 빠진 독에다가 물만 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이걸 왜 몰랐지? 싶은 정도의 순간이 딱 오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풀리는 날이 와.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합격 못해. 그래서 또 거기에서 뭔가 열심히 막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갑자기 또 알게 되는 순간이 팍 와요. 또 한 번 그런 깨우침을 여러 번 겪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선까지 넘어가면 합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하는 동안 이런 시간들이 있죠. 이렇게 실력이 안 느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버티는 게 사실은 너무나 힘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서 이런 깨달음의 순간까지 올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기다리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실력을 올릴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점점 정말 간신히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장에서 펜을 놓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거의 백지 상태가 돼서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재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예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도 막 처음 배우는 것처럼 완전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런 예제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기본기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일순환 때 좀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합격선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계단이 이제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오고 더 높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차 때는 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유예 때는 그래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쌓는 거니까 당연히 훨씬 더 잘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튼 마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점에서는 다른 주제들과의 연계가 용이한 그런 주제일수록 출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대요. 당연한 거지. 종합문제 형식이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2순환, 3순환 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해가지고 좀 나눠드릴 건데 제가 이제 출제하다 보면은 손이 많이 가는 주제가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종합문제라며. 종합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를 건드리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애들하고 잘 섞이는 주제. 걔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원가 계산이다. 자주 나오거든요. 왜 자주 나오느냐? 사실 딴소리 실컷 하다가 근데 사실은 제공품도 있어. 그리고 완성도는 몇 프로야. 이 말 하나 섞어버리면 종합원가 계산 로직이 추가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주제하고 연계시키는 게 종합원가 계산 이런 애들은 워낙에 간단하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CVP라든가 뭐 단기 특수의사결정이라든가 표준원가, 종합원가, 변동원가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다른 애들하고 섞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가 좀 쉽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출제 비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제 비중 관련된 이야기를 한 김에 뒤로 가셔가지고 출제 경향 이야기도 좀 해보실 건데요. 그 위에 이제 가로 3번부터 좀 읽어보시면 어차피 뭐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원가관리회계 솔직히. 문제 3번하고 문제 4번, 회계학 일부에서의 3번, 4번 이렇게 두 문제로 나오고요. 한 문제당 20점씩 해가지고 고작 뭐 한 40점 정도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비중이 높은 그런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똑같이 12번 하는데 원가만 3시간으로 돼 있잖아. 원가 3시간이에요. 3시간에서 36시간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잡혀져 있냐면 원래는 이제 똑같이 이제 그 4시간 해서 그냥 조금 실수를 좀 적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잡아놨다가 그래도 12번 다 맞춰놓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3시간 12번 이걸로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중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문항수 같은 경우에 두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두 문제 내는데 여러분들이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듣도 보도 못한 거, 완전 지엽적인 거 그런 것들 낼 수 있겠어요? 이게 부담스럽다고. 그래도 1차 시험에서는 그래도 한 10대 문제 나오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그래도 조금 어렵거나 뭐 아주 그냥 지엽적인 것들, 이번에 처음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시험에서는 꼴랑 두 문제인데 걔네들 중에서 하나를 완전히 지엽적이라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다 날릴 거 아니야, 수험생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뻔한 주제들 위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을 보시니까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 걔네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솔직한 이야기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차생들이 아무래도 실력을 올리는 그런 스피드보다 유예생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좀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예생들이라고 해서 첫 스타트 점이 높진 않아,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유예생들은 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뭔가 이렇게 올라와서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로 와서 지금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첫 스타트는 동차생이랑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올라가는 건 훨씬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까먹었다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아무래도 빨리빨리 실력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동차생들에 비해서 더 뎁스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영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동차 때 강의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라든가 어떤 범위라든가 커버리지를 조금 더 넓히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어쨌든 선택과 집중입니다. 너무 지엽적인 거. 너무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주제들 위주로 선택 그리고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가로 4번 보시면 출제 경향이 좀 나와 있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주제에서부터 16번째 주제까지 1부터 16까지 쭉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제조원가의 흐름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원가 배분하고 개별 원가 계산하고 우리 이런 것들 배웠었어. 사실 다 까먹었겠지만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결합 원가 뭐 이런 것들 오랜만에 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배웠었는데 기출 연도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기출됐던 연도에다가 조금 새까맣게 칠해놨어요. 새까맣게 좀 칠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일단 01년도만 봐도 아니 꼴랑 두 문제 나온다며. 근데 칸은 세 칸에 걸쳐져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어차피 하나의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종합 문제식으로 때려박는다며, 그렇죠? 그래서 2018년 거 여러분들이 푼 거 한번 보시면 변동원가도 조금 걸쳐 있고 의사결정도 조금 걸쳐 있고 종합예산 문제 좀 걸쳐 있고 표준원가도 거기다 한 줄 섞었다가 판매 투자 부문 성과 변화 투자 쪽, 그러니까 EVA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 줄 섞여져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다 섞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드렸던 주제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내는 건데, 어쨌건 간에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니까 대충 조금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진짜 거의 매년 나온다 싶은 놈들이 딱 두 놈 보이네? 어떤 애들이 나와요? 8장하고 9장. CVP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특수 의사결정.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걔네들이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어떤 놈들이냐? 이제 종합원격 계산도 꽤나 자주 나오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변동원격 계산도 꽤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활동기준원격 계산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의외로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표준원격 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표준원격 계산은 뭐 단독적인 주제로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도 2018년처럼 다른 주제랑 조금 연계돼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단독 주제로 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표준원격 계산 관련된 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 합격한 유예생 있잖아요. 그 유예생 학생이 시험 보기 한 2-3주 전인가? 2주, 3주 정도 전에 저한테 아예 대놓고 아주 그냥 직격으로 아주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다 싶을 정도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원가관리회계 요번에 뭐 나와요? 물어보는 거야. 뭐 나올 것 같아요도 아니야. 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출제하냐?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를 제가 뭐 대답을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왠지 제 생각에는 이게 변동원격 계산하고 표준원격 계산을 섞어가지고 손익계산서 그려봐라. 이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공부해봐라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게 나온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변동원가, 표준원가 이게 조금 왠지 나올 것 같았는데, 올해도 하나 일단 미리 좀 예고를 하자면, 이게 사실 좀 나올 때가 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4장 한번 가보실래요? 4번. 주제 4번. 결합원격 계산 보시면, 이게 2014년에 한 번 나오고 전혀 없잖아. 그쵸? 근데 이게 결합원격 계산이 왜 안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합원격 계산이 다른 시험에서는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계사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단골 주제예요. 단골 주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우리 큐넷에서 주최하는 시험들 중에서 우리 2차 시험만큼 막 이렇게 주관식으로 어렵게 나오는 그런 시험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시험들 1차 기준으로는 뭐 관세사라든가 간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조금 더 수준이 아무래도 좀 쉬운 시험들 중에서 뭐 경영지도사 시험 이런 것들에서도 2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가 출제되는데, 그런 데서는 결합원가 계산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시험에서만 결합원가 계산이 약간 찬밥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주제들을 낼 거 다 냈으니까 한 번쯤은 결합원격 계산은 이제 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약간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결합원격 계산도 한 번밖에 안 나왔다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제일 밑에 있는 학습 전략 한번 봅시다. 학습 전략에 가로 1번에 보시니까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밑에 있는 5줄 한번 읽어보시면, 동차생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2차 시험에 대해서 막연하게 엄청 괴물 같은 놈이 뭔가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그렇죠? 이게 1차 시험 때 짧은 그런 문제들 보다가 2차 때 막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을 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겁도 많이 나고 그랬을 텐데, 이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경험해보고 나서 지나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 왜 못 풀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 거라고요. 사실 1차 시험 대비하면서 경험해봤던 그런 다양한 예제 문제들,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풀어봤던 그 많은 문제들, 걔네들이 적절히 조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그냥 2차 문제가 될 뿐이라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1차 때 몰랐던 새로운 게 2차 때 처음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가관리회계만 놓고 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을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죠. 당연히 큰 코 다치니까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얘는 내가 넘지 못할 산이구나 라고 해서 겁을 먹고
막 이거를 좌절하거나 뭐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한번 그래도 실패는 했지만 할만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일단 좀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동차생들이 지금 2차를 새롭게 준비를 한다 내년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정상까지 오르진 못했어도 그래서 정상이 좀 보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봤다고. 그러면 내가 못 오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갖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줄에 기본기를 철저히 다진 수험생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차 시험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예생이라고 해서 얼마나 기본기가 탄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나 원과 같은 경우에 워낙 비중이 적어서 동차 때 등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본기부터 조금 철저히 잡아드리는 그런 식으로 1순환은 특히나 좀 진행을 할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가로 2번 너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죠.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애초에 100점 맞을 생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냐. 모든 것들 다 건들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유예생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커버리지를 넓혀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전혀 없어요. 아까 전에 출제 경향 이런 것들 봤지만 나오는 건 뻔해요. 어차피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원가회계에서 하나, 관리회계에서 하나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내겠어? 원가회계 종합원가 내겠지 뭐. 관리회계 CVP 내겠지 뭐. 그냥 그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맨날 노래를 불렀던 걔네들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100점 맞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딱 합격선으로 한 세 번째 줄 가보시면 대충 올해도 그 합격 커트라인이 대충 한 50점대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유 있게 한 60점. 즉 절반보다 조금만 더 맞추면 충분하게 합격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과목들의 모든 주제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생각 버리시고 저희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하는 전략으로 좀 가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격한 원인은 다 비슷한 모양새예요. 하지만 불합격 원인은 가지각색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해도 합격하신 분들이 뭔가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시간 된다면 합격 수기 같은 것들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간 될 때. 너무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 많이 읽을 필요가 없느냐?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저는 어떤 학원을 다녔고요. 몇 시에 학원 와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몇 회 독을 했고요. 다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큰 틀에서는 다 똑같아요. 한마디밖에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저는 합격이 너무나 절실했고요.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겁나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주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저한테 이제 뭔가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지난주에도 질문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메일이 어떤 분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번에 드디어 원가관리 회계를 1회 독을 다 끝냈대. 그러면 2회 독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 사실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이 말밖에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질문 주신 그런 성의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의 있게 그냥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장문으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렸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공부는 언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right now 지금부터 하라고.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몇 회독이나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뭐 공부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몇 시에 하고 나서 몇 시에 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공부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늘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발 좀 한 문제라도 더 풀라고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험생일 때를 좀 돌이켜보면요. 저도 사실은 요즘도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출근을 몇 시에 했냐면 학원에 도착하니까 7시 12분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일찍 와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 늦게 자느냐. 어저께 저는 밤 11시까지 강의했거든요. 강의하고 집에 들어가서 책 쓰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책 교재 작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시, 2시째 이때쯤에 자면 아침에 조금 일찍 와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강의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 일찍 일어나가지고 최대한 일찍 온다고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합격시키려고. 합격을 시켜서 저도 좀 이제 유명해져 보려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겠지. 우리 학원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절실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절실하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뭔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안 돼도 그래도 먹고는 잘 살아.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래도 합격을 해가지고 좀 더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젊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동차 때보다 훨씬 더 힘을 내가지고 조금 더 잘 도전을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뭐 3페이지나 걸쳐가지고 주절주절 좀 말이 많았지만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절실한 마음.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좀 가져주세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줍시다. 저도 수험생 때 돌이켜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보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따져보면 있겠지. 찾아보면 저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때의 삶을 제가 한번 돌이켜본다면 인간이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더 이상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튼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마치고요.